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익공법 이상권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반이 개강을 합니다. 2시간 딱 마지막 과정이죠. 이제 예상문제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우리는 근데 2시간 땅이라 계속 이론 부분하고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하고 다 한 권에 돼 있는 거고요. 그림책만 서포트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마지막 과정으로서 예상문제 과정 진행하는데요. 예상문제 과정은 이제 7, 8월 2달 동안 8주간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처럼 3개월 가는 게 아니라 2달 가는 거니까 그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첫날이니까 또 오늘 또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2시간 땅 교재로 예상 문제 과정은 이제 380페이지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매번 개강할 때마다 공부 어떻게 할지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뭘 봐야 할지. 봐요. 2시간 땅 교재의 예상 문제. 진도에 맞추어서 우선 풀이를 한 이후에 수업에 참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과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기출문제는 어떻게 보면 익힌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상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실전처럼 좀 연습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를 미리미리 풀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 좀 확인해 보면서 라인 보면서 이제 수업 들으면 훨씬 좋겠죠. 미리미리 보면 한 2, 30분이라도 그렇죠,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 진도표 넣어놨으니까 거기 맞춰서 미리미리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기출문제라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그죠? 7, 8월은 예상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시기죠. 이론과 문제를 50%씩 배분해서 우리 목차별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 또 예상문제 과정 진행한다 그러면 또 문제만 푸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1시간 수업하면 50%는 그림책으로 이론 보고 50%는 이제 문제집 2시간 땅 교재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목차별로 수업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집의 문제 및 이론을 미리 확인하고 수업에 참여하시게 되면은요. 학습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뿐이죠. 자, 여러분, 근데 될 거니까요. 조금씩만 좀 신경 쓰시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번에 7월달, 8월달 수업에서 집중하실 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8개월, 9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해왔잖아, 우리가요. 처음부터 왔으면.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공법은 6가지 법이 있는데 6가지 법에서 우리가 어느 법에서 뭐가 나오고 어느 법에서 뭐가 나오고 그렇죠? 법끼리 비슷한 게 있는데 어디 나오고 어디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 8월 달에 이걸 인위적으로 더 많이 헷갈리게 조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9월 달에 가서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목차별로 공부해 가다가 9월 달에 전범위의 동형모의고사를 보면서부터는 이제 완전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요. 그러니까 7, 8월 달에 미리미리 우리가 각 법의 내용을 비교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9월 달에 전범위로 40문제의 동형모의고사 보실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비슷하고 혼동되어지는 내용은 비교 정리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 달에 비교정리 특강을 개강을 했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바쁘시겠지만 7, 8월 달에 하루 정도 주말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동영상으로 각각의 매수청구니 매도청구니 이행강제금이니 너무 중요한 조합이니 각종 기간, 동의 비율 이런 것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비교정리 특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하셔야 한다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저번에도 마지막 강할 때도 기출과정 얘기했었죠. 그래서 7, 8월 중에 될 수 있으면 7월 중에 그렇죠? 시간 내셔가지고 주말에 한번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법들이 혼동되는 부분들을 혼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춰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다시 얘기하죠. 9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전체 범위 볼 때 여러분이 어느 법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없지만 조금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 7월 8월 수업부터는요 이 비교정리 특강집을요 같이 좀 보면서 여러분하고 중간중간 또 볼 거예요. 특강만 가지고 하루에 보는 건데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강날은 전체적으로 흐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번 7, 8월 8주 동안 수업할 때 비교되어주는 중요 테마가 있으면 비교집 가지고 한 번 정도씩 5분 정도씩 우리가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집도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7, 8월 달의 공부 과정에서는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좀 아까 설명했다시피 9월 달 되게 되면은 40문제 전범위로 실제 시험과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봐요. 이걸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죠. 그러면 동형 모의고사 40문제 봤을 때 갑자기 40문제를 보면 당황하니까 제가 비교집 활용하면서 7, 8월 달에 10문제로, 그렇죠? 10문제로서 우리가 내용들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범위로, 그렇죠? 7월 익힘장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문제를 매주 오늘부터 드릴 건데 그 부분을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10문제의 부분을 한 30분 정도 해설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제가 관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막상 9월 달에 가서 40문제로 동형 모의고사 본다라고 한다면 덜 당황스럽거든요.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공법은 법이 많고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동형 모의고사를 준비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7월 익힘장은 부동산 공법 전범위로 출제 비중에 맞추어서 8주 동안 매주 10문제씩. 8주 몇 문제예요? 80문제예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죠. 거의 뭐 문제백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80문제가 제공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9월에 매주 진행하는 40문제에 동형 모의고사에 뭐가 된다? 미리 대비하여 공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 공부 과정은 일단 예상문제 과정이라서 첫 번째 미리미리 풀어와 보자. 그 다음에 비교정리 특강 꼭 주말에 한 번 시간을 듣자. 그리고 세 번째 가서 9월 동형모의고사 준비를 위해서 매 주마다 8주 동안 우리 정규 수업하기 전에 10문제씩 전범위로다가 중요한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까먹지 않게 거점을 확보하자. 그러면 9월 동형 모의고사 40문제 수업이 좀 더 쉬워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에 처음에 이걸 도입해 봤는데 굉장히 시험 보고 나서 반응이 좋았었어요. 제가 작년도 33회 때도 시험 끝나고 나서 이 80문제 준 거 중에서 실제 문제가 몇 개쯤 나왔나 봤더니 절반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안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간 지문들만 가지고 하기에도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말씀 드려요. 문제집 2시간 당 예상 문제는 미리 풀어봤으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예상 문제에 대한 부분은 복습은 필요 없고요. 이 10문제 드렸던 문제 있죠. 전범위로. 요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우리가 매주 다시 수업 끝나고 30분 정도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예상 문제 과정은 빼고 들었으니까, 그렇죠? 들었지만 요건 10문제로 거점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말로 공법에서 꽈라게 나온다거나 뭐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됐습니다. 자, 여름이니까 더울수록에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요 공부하시면서 뭐 하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러고 있지 마시고 잘 될 거니까 파이팅 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합니다. 뭐 다음 카페, 그다음에 유튜브, 뭐 인스타. 요즘에 제가 밴드 새로 열었는데 밴드 좀 가입해 주시고, 그렇죠? 또 하루 한 문제 인스타처럼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밴드가 편하신 분들은 밴드에 가입하시고요.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가 편하신 분들은 인스타 가입하시고요. 팔로우 하시고요. 이래가지고 의사소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도에 대한 부분 이번에는요. 기출문제 과정처럼 12주가 아니라 8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계획법 관련된 것들 대충 4주가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건축, 주택, 농지 해가지고 한 주씩 나가줘서 진도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7, 8월 다 지나는 거예요. 그쵸? 그럼 9월 달 되면서 동영 모의고사 4회. 그리고 이론 총정리 그림책으로 한 2주 정도 하고요. 그쵸? 백선 특강 듣고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쵸?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럼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7월 30일인가요? 노원 메가랜드에서 7월 30일 날 제 시그니처 특강이죠. 화락 탈출 특강이 있어요. 화락 탈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24가지의 뭐하죠? 테마를 잡아가지고 항상 잘 나오는 부분만 모아서 이론하고 문제 섞어서 제가 쫙 한번 하루 정도 특강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비교정의 특강은 이미 했고요. 6월 달에. 이건 7월 31일 날. 그렇죠? 7월 30일 날 노원 메가랜드에서 진행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노원 메가랜드 오셔서 7월 30일 날 또 과학탈출 특강 시그니처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작년도에도 뭐 보시면은 항상 24개 이상은 이것 언급되어지기 때문에요. 이거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잘 들어보시고 특강도 참 많죠. 그러다 보니 수업 듣는 분들도 뭐 어느 특강을 들어야 할지 뭘지 모르겠다 말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은 또 많은 특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뭐 비교가 너무 좋아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학탈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본인에 맞는 거를 반복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 우리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늘요 강의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드리게 되고요. 앞으로 8주 동안 잘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합격이라는 맛있는 과실을 따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 첫 번째 1일학습 그렇죠? 내용에서 10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파일 우리 동영상 일강 파일이 첨부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운 받으시고 요즘 들었으면 다운 받은 다음에 10분 정도 10문제니까요. 정지하시고 10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푼 다음에 다시 누르세요. 동영상을.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7월 1일 노트 드디어 시작합니다. 빠밤. 전범위로 1일 노트 봅니다. 첫 번째 문제죠.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이다 설명을 드립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건폐 용적률이 시험에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폐 용적률을 우리가 잘 확인해 줘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림책 19페이지에 제가 언급해 놨으니까 그림책의 19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적어드리면 그림책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챙겨 놓으시고 적어 놓으세요. 혹시 나중에 복습할 때 찾아보려면 이게 있어야지 찾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19페이지에 건폐 용적률 관련된 거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봅니다. 그럼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맨날 노래 부르면서 외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번 더 외워볼게요. 일단 건폐율 관련된 부분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외울 때 뭐라고 외웠더라? 6657 시작. 6657 6657 3종 일반이 뭐가 된다? 50이라는 말 절대 까먹지 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상업적은 9887 이랬고요. 777 트트트 4트트 트트 계획관리의 40%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건폐율을 외웠는데 여기서 특례 부분에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자연취락지구면 60% 이하 조례. 그렇죠? 외우라고 했고요.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있다면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에 있을 때는 건폐율 낮아서 개발진흥이 안 되니까 40% 이하 조례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연녹지만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30%까지 인정할 수 있지만요. 알겠습니까? 나온 적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번 정도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대지 면적에 대한 뭐였죠? 연면적의 비율이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었어요. 그럴 때 용적률은 뭐라 했습니까? 최대한도만 외우시면 안 되고 최대한도와 최저한도가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먼저 외워보시면 주거지역은 기억나요?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1육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 이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도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용적률의 범주로서 최저한도에 대한 부분은 전용주거는 50%부터예요. 그리고 녹지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은 다 50%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 일반 주거는 몇부터? 100부터 시작되고요. 공업지역은 뭐가 된다? 150부터. 그 다음에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은 200%부터 최저한도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구분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종 일반 주거의 용적률의 범위를 고르시라고 한다면 100에서 300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를 고르세요. 그러면 200에서 1300. 아마 이런 식으로 용적률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매년 문제가 나오는데 최저한도를 평가사 문제에서는 두세 번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 문제에서는 용적률 최저한도가 아직까지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의 외지역에 있다면 개발진흥을 위해서 도시 외임에도 불구하고 용적은 최대 100까지. 그러니까 왼쪽 밑에랑 구분해 보시면 뭐죠?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에 있을 때에는 건폐율은 40, 용적은 100까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못 외워도 몇 가지 기억하시고요. 성장관리계획 관련된 특례는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에서 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내용에서 구분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내용을 풀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일반 공업지역의 용적률이죠.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 그리고요. 용적률을 물어보는 건지 건폐율을 물어보는 건지를 헷갈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봐요. 이건 용적률, 이건 용적률, 이건 건폐율, 이건 건폐율, 이건 용적률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일반 공업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공업이니까 150에서 350 맞죠? 그죠? 그 다음 2종 일반 주거, 일반 주거니까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250까지. 3종이 300이니까 250이겠죠?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 조례 정한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 계획관리 나오니까 앞뒤 따지지도 않고 100% 이하 맞는다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물어봤죠? 건폐율 물어봤지 용적률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된다? 100% 이하가 아니라 40% 이하라고 나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쉬운데도 이걸 서둘러서 풀다가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거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어지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 이하겠지. 하지만 건폐율 물어봤으니까 40% 이하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이라고 한다면 100% 이하 조례로 정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보는 건데도 막상 또 보면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전범위로 처음 하는 거 10문제씩이요. 이거 왜 한다고요? 9월 달에 40문제 동영 모의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낯설지만 미리 풀어봤으니까 답은 확인하시고 이 문제는 복습은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이것도 완전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에 이것도 반드시 물어본다고 장담하는 부분인데요. 그림책은 이제 22페이지 나와 있을 거예요. 22페이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림책에 22페이지 관련된 부분 잠깐 봐봅시다. 그럼 용도구역과 관련된 부분 나오는 중에서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림책 22페이지에서. 그럼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33회 기출로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뭐 완전 기출될 것만 모아주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규적인 예상 문제보다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올 것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지금 봐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결정권자가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을 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중에서 6번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6번이 뭐냐면 우리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뭐다? 시행구역, 그 다음에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지역. 이 세 가지가 원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었다가 작년이가 추가됐어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곳에서 입지하는 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 뭐를 배제할 거냐. 적용 배제할 수 있다는 조문이 나오거든요. 적용 배제에 대한 부분은 뭐다? 우리가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시설, 대지, 조성기준에 대한 것들 배제해.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그다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의 설치, 그리고 건축법의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규정을 뭐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조 확보가 아니라 공개공지 확보. 알겠습니까? 틀렸죠. 그 문제 지문 이따 보도록 하고요.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뭐라고요?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라고요?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시작.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은 공동심의를 거쳐 완화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각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위원회,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의 위원회, 그런 각종 위원회와 공동심의 거쳐서 이건 완화하는 거지 이거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물어본 건 적용을 배제하는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얘를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100%입니다. 내가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진짜로요. 에? 그만둬요? 아니요.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우리 풀 수 있겠죠. 됐습니다. 모두 고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니까 기획은 맞아요. 그 다음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부분의 행위제한과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보존적 행위제한은 공동심의 거쳐가지고 완화한다는 얘기지 뭐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법에 나오는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부분을 완화한다는 얘기지 1조 확보 높이 이전을 완화한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정답은 몇 번? 기역 1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 모두 골라라 문제 나올 때요. 제발 좀 모두 고르지 마세요. 요즘에는 한 두세 네 개 주어진 다음에 하나 정도나 2개 정도 옳은 걸 고르는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농락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게 실수예요. 뭐라고요? 아는 문제를 틀리는 거. 그렇죠? 모르는 걸 틀리는 건 실수가 아니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3번 문제는 뭐죠? 타인 토지의 출입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림책으로 본다면 35페이지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봐보세요. 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책 35페이지 왼쪽 밑에 있을 거예요.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거.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이라는 거를 시행한다. 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만든다. 도시계획 만든다. 그러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할 때 그 사유는 그렇지만 절차는 단순한 출입이냐 적극적 출입이냐라는 거죠. 단순한 출입이면 7일 전 통지하면 되지만 적극적 출입이면 3일 전, 30일이 아니고 3일 전까지 출입의 시기와 사유를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래서 혼동하지 말고. 그리고 적극적 출입은 2가지죠.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거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특별시에서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시상으로 일사용한다. 누가? 행정청이, 시행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용은 적극적 출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행정청이 시행자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일사용한다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동의를 받는 게 먼저입니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자. 그리고 그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면 행정청이니까 와서 특별시장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행정청인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30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적극적 출입이라고 한다면 3일 전. 그렇죠? 30일 전이 아니라 정답은 3번. 그리고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거부한 경우라고 한다. 뭐라 했죠? 내가 35페이지 왼쪽 밑에 있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타인의 토지의 출입 행위로 인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하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시행장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청의 시행자니까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겠죠. 요번 우리 시험하고요. 평가사 시험 34회하고요.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문제 사유를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출입 사유를 물어봤다면 이제 뭘 물어볼 거야? 또 나온다면은 출입의 절차, 동의 받냐, 허가 받냐, 뭐 등등등.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정리해서 그림책에 35페이지 하단에 있으니까 확인해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이제 개발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요 4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 그림책에는 47페이지 있으니까 47페이지라고 적어놓고 그림책에 47페이지 봐봅시다. 잠깐.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개발계획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대한 부분 또 배운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개발법에 대한 기본 내용을 중요한 거 위주로 한 번 더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전범위에 대한 것을 매주 10개씩 터치해 주는 거예요. 예상문제 과정에서. 본진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올라와요. 다시.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고 해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 정한다. 그럼 뭐가 되죠? 지정권자가 누군지 봐서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을 뭐라 한다? 지정권자라고 하죠. 오늘 문제 이거 물어본 거예요. 개발 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든다. 그럼 어느 법에 어디를 가든 간에 계획의 작성 기준이라는 건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작성 기준. 기억나시죠? 뭐 광역도시계획을 보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어딜 가든 간에 계획의 작성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죠. 그래야 착오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주의할 건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거나 다음의 경우라고 한다면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왜? 복잡하지 않은 동네니까.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거냐? 녹관농자 얘기한다. 녹관농자라고 한다면 복잡하지 않은 곳이어서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보존 녹지는 개발 사업이 안 된다는 사실. 왜? 우리가 숨 쉴 수가 없으니까 다 개발 사업 해버리게 되면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이거죠. 자연 녹지, 30% 이하 생산 녹지, 관농자 도시 외의적인 거죠. 그러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국장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그렇고, 다만 꼭 주의하실 거 이거죠. 주상공의 면적은 30% 이하라고 한다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주상공은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복잡한 동네니까. 하지만 주상공에 대한 부분이 30% 이하라고 한다면 그럴 때에는 그냥
구역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면 소유자들이 쫑알쫑알 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에는 뭐가 된다? 3분의 2 이상 and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와라. 하지만 꼭 기억할 거 누구만큼은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이면 그런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 잘 나옵니다.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발 계획 만들 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동의에 대한 부분은 뭐다?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개발 계획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다.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계획의 내용 중 다음의 4가지는. 그죠? 오늘 문제 나온 거 뭡니까?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생활 대책 같은 거라고 한다면 세입자 보호 대책을 넓히기 위해서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왼쪽에 있는 건 아싸리 구역을 먼저 정하는 사유인 거고요. 이 내용은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구역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넣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요. 이거 잘 구분하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이 얼마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330만 이상이면 자생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하니까 집만 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리고 작성 기준은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국장이 정하죠. 개발 계획의 작성 기준도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1일 문제 내용에서 4번 풀 수 있겠죠? 틀린 거예요.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의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됐죠? 그 다음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20%다. 그 뭐야? 아까 봤지? 30% 이하가 됐네. 그죠? 30% 이하가 됐으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옛날에 40%라고 나와서 X였었어요. 그럼 30% 이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내용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확인해 줬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4번 지문.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부분에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에 대한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얼마였었죠, 이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만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에 의해 가지고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누구라면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라고 한다면 이런 동의는 시행자가 됐을 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죠? 4번이 되어지는 거고, 이 4번 지문도 개발 계획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잘 물어보는 지문들을 모아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잘 정리해서 우리가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개발법도 준비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공법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결국은 물어보는 지문은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반 정도는 그렇습니다. 40개 중에 20개는요. 그 부분을 항상 물어보는 부분에서 정확히 보려고 애를 쓰고
흐릿하게 나오는 거는 없애버리고 차라리 정확하게 많이 나오는 걸, 빈출되는 걸 정확히 하는 거. 요게 바로 문제를 맞추는 비법이라는 거죠. 알고 있죠? 여러분, 눈 뜨고, 눈 뜨고. 잘 때 아니에요, 지금. 여름인데. 봐봐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번 문제. 환지 처분과 관련된 문제죠. 5번 문제는 그림책에 어디 있나요? 5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59페이지.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한 환지 처분인 거죠. 요거는 뭐 바로 보면서 할게요. 시간 없어서. 여러분이 그림책 59페이지 펴보세요.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지 처분이 이루어진다. 종전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부분이 환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권리의 발생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죠. 소멸은 끝나는 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 발생은 다 다음 날인 거고요. 소멸은 끝나는 때예요. 그럼 지역권도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요역지가 맹지가 아니게 됐다. 그럼 뭐가 되죠? 지역권이 실익을 잃은 거잖아요. 그럼 소멸되겠죠. 언제? 끝나는 때. 소멸은 끝나는 때니까. 그리고 입체환지도 권리 발생 다음 날. 채비지, 보류지도 다음 날. 오른쪽 밑에 있듯이 뭐가 아닌 이상. 이미 처분된 채비지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데 취득한다고 우리 59페이지 그림책 오른쪽 맨 밑에 있고. 그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보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취득하는 게 맞는데 시행자 취득이 아니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예요. 59 오른쪽 밑에 봐보세요. 그렇죠? 봐봅시다. 옳은 거죠. 입체 환지 시 종전 토지에 대한 부분의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지분 위에 존재하죠.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 변제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죠? 고액애들. 59 오른쪽 밑에 있고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59 오른쪽 중단,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아니, 끝나는 때 소멸. 소멸은 언제? 끝나는 때. 소멸은 끝나는 때. 됐고요. 세 번째, 요거 맞는 걸로 오해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보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취득하는 건 맞는데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그렇죠? 환지 계획에서 뭐다? 정한 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됐죠? 그리고 이미 처분된 채비지,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가 있다면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이거는 환지 처분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하죠? 옳은 거라고 한다면 리을번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마 디귿 리을에 3번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못 고르는 거고. 그렇죠? 제발 좀 모두 고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다 고르면 안 되게 되고요. 어쨌든 맞는 건 뭐다? 1번, 리을번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봅시다. 요 문제도 아마 좀 헷갈렸을 거예요. 이거는 그림책에 66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66페이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인데요. 요거 은근히 헷갈려요. 요거 잠깐 봐줄게요. 봐요. 그럼 정비법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질 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거하고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든다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만드는 거잖아요. 서울시 전체에 300군데가 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사업할지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정비 기본 계획은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 도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다면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대도시 존부를 구분하는 건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이고 서울시 안에 뭐하죠? 우리 동작구에 있는 대방동에다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럼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비 계획을 만든다. 그럼 서울시에는 정비 기본 계획, 그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뭐가 된다? 정비 계획.
그렇죠? 만들어 구역 정하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기본 계획과는 달라요. 잘 봐봐요. 일단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 정하죠. 그죠? 근데 그게 특별시, 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이면 직접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정비 정합니다. 여기는 대도시의 존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도밑의 시군이어도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는 그 도시 일부에 불과하니까 그냥 그 시군이 직접 입안하고 지정을 합니다. 대도시 아니라고 도에게 시청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정비 기본계획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우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처럼 하는 경우일 때만 구청장 등이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시청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일반적인 시군들은 다 직접 정비계획 만들어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점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6번 문제에 대한 포인트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제 좀 봐볼게요. 봐봐요. 뭐라고 나와요? 틀린 거 나오죠? 틀린 거. 첫 번째,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냥 시장 군수가 여기는 직접적으로 정비 계획을 만들고 직접적 정비구역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해서 도지사에게 정비 계획 만들어서 구역 지정 신청하란 말은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구청장 등과 특광일 땐 그렇게 하지만 혼동하지 말고 정답은 뭐다? 1번이 되어지겠죠. 이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정비 기본 계획과 혼동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도 구역 정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그린 책 66페이지 금방 봤던 거 그 바로 밑에 팁에 써 있을 거예요. TIP. 또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특광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지만 정비계획은 구청장 등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정권자인 특광이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팁에 써 있죠. 어디? 66페이지 왼쪽 중간에. 그리고 4번.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뭐라고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 허가받지 않고. 그쵸? 어디? 66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쵸? 뭐라 했어요, 제가? 개발법과 달리 정비법에서는요,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아요. 뭐라고요? 개발법과 달리 정비법에서는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요즘 좀 비만이 올 때 산사태가 나서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를 하는데 껌껌이 허가받으라고 한다면 허가 절차 밟다가 비만이 와서 사고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발법과 달리 정비법에서는 이런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 거예요. 확인했죠? 그 조문이 개발법에는 없어요. 그 점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모아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림책 66 왼쪽 맨 밑에 있죠.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연통을 넣거라.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 하였거늘 개 있느냐 연통을 넣거라. 기억나세요? 알죠? 연통을 넣거라. 연접해 있지 않으면 결합이고요. 연접해 있다면 통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통을 넣거라.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개발법에는 통합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것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에서 66페이지 내용이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했었습니다. 7번 봅시다.
요 문제도 아주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그림책의 76페이지. 그렇죠? 보시면 사업시행계획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사업시행계획하고 이제 관리처분계획하고 우리가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내용은 81페이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적어 놓고요. 첫 번째 볼게요. 일단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뭐라고요?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시행계획은 제가 맨날 정비법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시행계획은 실제 건축물을 건설한다, 건축한다, 배치한다, 설치한다 이런 걸 내용으로 삼는 게 사실은 사업시행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주택에 대한 부분의 건설계획도 원래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맞긴 맞거든요.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건설계에 관련된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을 집어넣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라는 거는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이 아닌 건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이거든요. 그래서 76 왼쪽 밑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꼭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돼요? 재개발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됐고 조합이 이에 대한 부분에 국시도시군구, LH 등에게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한다고 한다면 누가 우선 인수? 몇 번 나왔나 모르겠어요.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한다. 이것만 5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임대를 지어야 되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럴 때 임대를 지었다면 조합은 시도시군구에게 요청했을 때 우선 인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청했다고 한다면 임대주택 인수 요청. 해봐 말이 시도시군구 우선 인수. 시작. 시도시군구 우선 인수라고 내용 등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분형 주택의 공급을 허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관리 처분할 때. 89페이지 오른쪽 밑에. 89페이지 그림책 오른쪽 밑에. 그렇죠? 그래서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 면적 얼마? 60제곱미터 이하. 원주민 정착을 높이는 거는 서민들 얘기하는 거지 부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60 이하 주택 공급으로 한정하고요. 공동 소유에 대한 기간은 뭐가 된다? 10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다. 그러다 보니 옳은 거를 고르셔라고 한다면 몇 번이 되어질까요? 당연히 3번이 되어지겠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6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의 3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 뜨는 지문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골랐지만 참 잘 골랐네요. 잘했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좀 봅시다. 건축법입니다. 대수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요. 건축법 대수선 문제 여러분이 은근히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88페이지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봐드릴게요. 건축법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을 한다. 그럼 건축법에서 적용되어지는 적용 대상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등을 설명을 우리가 드렸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에 대한 개념은 종류부터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건축이죠. 그러면 건축하려면 이 법에 적법하게 허가 등을 받아야만 되겠죠. 근데 모든 걸 다 건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건축이 아니어도 큰 수선이 있어요. 이를 뭐라 하죠?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이 아니어도 뭐하죠? 큰 수선이 있다? 대수선. 하지만 주의할 건 대수선 되기 위해서는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뭐라고요?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계 제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쵸? 그리고 주의할 건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이거? 보내기지 마. 시작. 보내기지 마. 대수선이라고 증설의 채 대수선이다. 아셨어요? 보내기지 마. 기억나시죠? 그래서 증설해체이면 각각 개수가 몇 개든 다 대수선으로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뭐다? 수선 변경이라고 나온다면 3개 이상의 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선 변경이 나오면 3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외벽의 마감 재료도 수선 변경이 나오면 30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선 얘기할 때 보내기지 마 외워놓고 증설해체가 나오면 개수 면적 관계없이 대수선이지만, 그리고 보내기지 마에 수선 변경이 나오면 3개 이상이나 30제곱미터 이상이 있어야 대수선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계 제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방주다라고 해서 방화벽 방화구에게 증해수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증해수변,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증해수변을 뭐라 한다?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한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대수선들요, 증설해체인지 수선 변경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지 나중에 건축 신고 가서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또 건축 신고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또 한번 봐봐요. 그러면 대수선이란이라고 나와요. 대수선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계 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틀린 게 뭐냐는 거죠. 그럼 봐요. 단순하게 기둥을 수선해요. 수선이면 3개가 있어야 돼요. 맞죠? 대수선. 그 다음 주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증설해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몇 개가 됐든 간에 개수 관계 없는 거죠. 어차피 주계단은 관계 없고 개수하고는. 그래서 뭐 하죠? 대수선 맞아요. 근데 매력벽이라는 것을 증설했대요. 그럼 증설이니까 면적 관계없이 대수선 맞겠네? 이랬더니 연면적을 늘린대잖아요. 연면적을 늘리면 이건 뭐예요? 증축이에요. 연면적을 늘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증축이 되어야지 대수선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또 방화벽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했다. 대수선 맞고. 근데 5번 때문에 좀 고민했을 거예요. 보내기지 마. 외벽의 마감 재료. 그렇죠? 근데 봐봐요. 마감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 단어가 뭐야? 증설해체거든. 증설해체면 30제곱미터 이상이 안 돼도 관계없어요. 면적이 얼마든. 증설해체는 큰 행위니까. 그렇죠? 따라서 오해하지 말 거 5번도 대수선 맞는 거예요. 증설해체냐 수선 변경이냐 혼동하지 않도록 내용 등을 정리해 봐야 한다. 정답은 3번. 9번 문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죠. 그림책은 93페이지 있네요. 93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면 93페이지 그림책의 오른쪽에 봐보세요. 그러면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나중에 비교 테마 정리할 때 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국토계획법 나오는 거하고 지금 건축법의 허가 착공 제한하고 비교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간 없어 말로만 합니다. 그러면 그림책은 93페이지인데 틀린 거. 첫 번째 봐보세요. 장관이 허가 착공을 제한하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유가 있지만 국토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어디? 93 오른쪽 중간에 써 있을 거예요. 왼쪽 중간. 그리고 도지사가 특광도 도지사가 건축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려면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 인정하는 경우 등일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제한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된다면 국장은 해제를 명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지문을 보게 되면 제한하려는 자는 뭐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건축위원회보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가 초이스가 아니라 주민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그 제한 기간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 한다면 허가 착공에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2년? 헷갈려. 마다 2년 이내고, 그렇죠? 1회 한해서 1년 범위를 연장할 수 있죠. 또 이러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 3년에다가 연장 2년 받던 기억 나는데요. 그건 국토개혁법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렇죠? 아마 38인가요? 거기 38에 보시면 그림책에서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다음에 내용 허가 제한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39페이지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토개혁법의 허가 제한에 대한 내용과 혼동하지 말 것. 이거는 건축법 얘기하는 거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 마지막입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문제죠. 여기 그림책 상으로는요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그렇죠? 가운데 맨 밑에. 그렇죠?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하지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질문 잘 봐봐요. 이 질문은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 다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근데 주의할 게 우리가 개발법의 동의와 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 동의와 주택법의 리모델링 동의 굉장히 헷갈려요. 미치겠죠. 근데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뭐 때문에 운동하지 아십니까? 지금 조합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은 이미 있는 거고 조합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까? 조합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거예요. 지금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 만드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비교특강집에 제가 비교해 놨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비교특강 들으시면 이게 비교특강집이 있습니다. 그 비교특강집에 28페이지 나와보시면 조합을 비교한 도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제가 미리미리 설명드리는 거고요. 설명했어요. 아직 비교특강 안 들은 분들도 비교특강집은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중간 거점 확인하고 나중에 특강 들었을 때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하니까 여러분 책사라고 강매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빨랑빨랑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비교 특강집 있는 분들은 일단 28페이지 펴놓으시고 없는 분들은 일단 봐요. 그럼 일단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개발조합이 있고요.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조합이 있죠.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조합이 있어요. 그럴 때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만들고 정비법의 조합은 추진위원회 만들 때 5명 이상이 모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은 건설 예정 세대의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왜? 리모델링 조합은 소유자들이니까. 하지만 리모델링 조합이 아닌 나머지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대지의 부지를 사야 돼요. 지역 직장 조합은. 그래서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인가하죠? 개발조합은 지정권자가 인가하고 정비조합은 시장군수 등이 인가를 하고 주택조합은 시군구장이 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의 포인트, 그러면 동의는 어떻게 받느냐? 개발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정비조합에서 재개발조합은 4분의 3, 2분의 1의 동의를 재건축사업은 뭐가 돼? 재건축은 단지 내라면 각동 과반수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단지 외라면 4분의 3, 3분의 2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대놓고 구분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요거 정비조합하고 주택조합에 대한 것도 되게 헷갈려요. 되게 많이. 됐고 이건 뭐예요? 지금 본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이라고 한다면 지역 직장조합의 경우일 때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지역 직장조합에 인가를 내줍니다. 왜?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사업 못하니까. 이거는 무주택자로서 사업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직장일 땐 이번에 6월 모고였었죠. 다만 리모델링 조합의 동의에 대한 부분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시작,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를 리모델링할 땐 각 동 과반수의 전체 3분의 2, 그 동만 리모델링하면 그 동의 3분의 2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다. 오늘 문제가 이거죠. 오늘 문제가 이거예요.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 조합은 있고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 리모델링 할 때 각 동 50%에 전체 75%, 그 동만 리모델링 하면 그 동의 75%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기획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니은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림책에도 111페이지 가운데 밑에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10번 문제 오늘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 잡아요. 기억,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전체니까 75% 동의와 각동은 50%죠. 받아야 되고 동을 리모델링 한다면 75%.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어질까요? 5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1번 답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번은 뭐다? 조합 만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조합 만들 때. 그래서 1번 아니라 5번인 거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뭐가 느껴져요? 아, 되게 헷갈리는구나. 화내지 말고요. 왜? 헷갈려야 돼, 지금요. 7, 8월 달에 안 헷갈리게 계속 진도별로만 보다 보면요. 아무것도 머리 안 남고요. 시험장은 다 틀려요. 그래서 7, 8월 달에 자꾸 혼동을 조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줄 세우도록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1문제, 10문제 오늘 처음 했지만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맞추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준비하고 실전 시험 준비해서 혼동되지 않게 가려는 거예요. 비교 특강 꼭 들으셔야 되고요. 아셨죠?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읽으신 내용이고요. 쉬었다가 이제 오늘 본진도 국토계획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용의 거점, 기억의 거점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